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온 국민이 흥분해 있는데 북한 또한 무언가를 받고 흥분해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뿌렸다는 대북 전단 내용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란 책 요새 없어서 못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북한에는 채식주의자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운 나라니까요. 무인기 나타나면 쏘겠다고 준비 태세인가 뭔가 또 했다던데 북한이요. 그런 거 쏘지 말고 인민에게 밥과 고기 좀 팍팍 쏘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거 제목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그 대사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어이, 마, 내가 어제 느그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와. 이 영화 대사 아시죠? 와, 완전 싱크로율 100% 대박 사건네. 이게 이 숱한 패러디를 낳을 정도로 이게 정말 대한민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인데 이 영화 대사 얘기를 제가 갑자기 꺼낸 이유가요. 현실에서 그것도 진짜 현직 형사, 경찰 앞에서 이 대사를 남천동이 지명까지 그대로 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광인가요? 네, 아무튼. 우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네네. 네, 은행에 들어온 한 남성입니다. 번호표 뽑고 평범하게 업무를 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보세요. 좀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리에 일어나서 어머! 출입문을 향해서 뭔가를 저렇게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문을 힘껏 인정사정 없이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화분까지 발로 차면서 부수는 모습이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멀쩡한 문을 저렇게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판이 떨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직원이 다가왔더니요. 이 남성 갑자기 내달리더니 저렇게 주랭랑을 칩니다.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일단 저 인간이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 가만히 있는 문 화분 이걸 발로 막 냅다 찬 거예요? 저 50대 남성인데요. 은행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근데 은행원의 응대가 그러면 또 뭐 은행원이 뭐 이상한 뭐 행동을 했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저 남성이 계좌를 가르쳐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행 직원한테 빨리 조회해라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계좌를 알려줘야 조회를 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그 은행 직원은 정상적인 응대를 했는데도 저 남성은 계속 불만을 품으면서 가지고 있던 뭐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입문 부수고 화분 부수고 심지어 오늘 한 명 죽여볼까? 어머나! 이렇게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머머! 그리고 나서 재빨리 밖으로 도망가서 골목길로 달아나더니 어느 숙박업소 들어가서 카운터로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원이 이제 뒤쫓아가면서 출동한 경찰한테 도주 경로를 알려준 거예요. 그 경찰한테 바로 체포는 됐는데 체포된 이후에 이 남성이 한 행동이 정말 헛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체포된 뒤에 행동이 헛웃음이다. 이게 싹싹 빈다는 건 만약에 빌었다면 헛웃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헛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웃겨서가 아니라 빵당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행동을 보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합니까? 재물공개를 한번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면 체포조건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으시죠? 네, 앞에요. 똑바로 누구시나 남성들 사이에 누구시나하고 밥도 먹고 사람을 가고 다 있어. 난 누군지 알아.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웃겨서가 아니라 진짜 그 영화 대사를 한 줄도 빼놓자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원조 그 영화 대사 어떤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뭐 저랬다고 앉아 임마. 손을 함부로 놀리노. 너그 사장 어딨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 누군지 알아? 에?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아 했어. 저 앞서 우리 허준 변호사님 설명처럼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던 저 유명한 대사인데 아니 근데 저 대사를 아까 그 잡혀가던 사람이 막 경찰들 진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 그럼 저 사람이 뭐 경찰서장하고 친분이고 그런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랍니다. 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이예요. 어허. 저 50대의 범인이 극적인 상황이 이제 딱 닥치게 되니까 네. 평소에 저 대사를 즐겨 했는지 갑자기 영화 속 대사가 튀어나온 거죠. 어머나. 근데 많은 분들은 혹시라도 저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거제도예요. 거제도에는 남천동이 동네가 없고요. 없어요. 예, 네. 부산이 배경인 영화였잖아요. 문제와의 전장이. 부산의 유명한 동네가 남천동인 거죠. 아하. 그래서 뭐 저분의 그 놀라운 영화 속 대사를 하는 감수성은 이해를 하지만 네. 영화는 골고루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찬데 영화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막 뇌리에 남을 정도로 명대사로 꼽히지만 근데 이게 현실에서 저 인간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들어줄 가치조차 없는 말이잖아요. 가치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죠. 뭐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까 보셨죠.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막 저항하고 막 막대기로 반항하고 저항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 보면요. 저 사람은요 정말 한마디로 정신 나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했던 행동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정도로만 그렇게. 좀 순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뭐 사우나도 가고 서장하고 무슨 관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요. 네. 자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본인이 잘못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포돼서 경찰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런 농담인지 뭔지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 본인의 잘못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그렇다면 당시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 대사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대사를 직접 들은 경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뭐 누구랑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듣자마자 약간 느껴졌고 대사 자체도 똑같이 읊으니까 그냥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싶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서 가는지를 잘 지금 뭐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경찰을 이제 뭘로 보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경찰분들도 씁쓸하다. 저거 웃기는 차원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강력계 형사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 검거 현직 때 검거를 하다가 진짜 저런 비슷한 상황. 너희 서장 어딨어? 야 연락해. 막 혹시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허세를 부리거나 센 척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히 회의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경찰 경력이 길었던 동료들은 가끔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는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를 검거할 당시에 피의자가 실컷 행패를 부려놓고 검거되니까 야 너네 내가 준 돈으로 먹고 살잖아. 즉 자기가 낸 세금으로 수입을 올리잖아. 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만 이 말을 들은 다른 동료 경찰관은 그때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면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힘 있는 척하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밥도 먹고 다 했다는 이 50대 남성의 최후 결국 재물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폭력 관련 전과가 3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현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한 번쯤 이 대사를 그대로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나 체포 순간에 몹시 두려워서 이와 같은 말이 막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인데다 피해가 상당히 중합니다. 무엇보다 정복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 만큼 본안 판단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요. 이 인간이 반성이나 할 줄 제대로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의 무거운 처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영 씨 아마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 좋은 의미 아주 연기도 잘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 올라온 기사를 장신영 씨를 생각하면 세상에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제목처럼 한 번쯤 장신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강경준 씨 이른바 그 불륜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장시영 씨를 또 걱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장시영 씨의 뭐 입장은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 장시영 씨. 그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 10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그동안 장시영 씨는 이제 뭐 말을 하지 않았었고, 근데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간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장시영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다. 일상생활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꾸려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시현 씨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고등학생 큰아들의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것. 바깥 세상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세상에. 그것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만 보고 엄마 얘기만 들어주면 좋겠다. 나도 힘들다 보니까 인터넷, 핸드폰 어플 다 지우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호준 변호사님,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화도 치밀어 오르겠지만 엄마라는 위치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단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것에 온통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이런 뭐 의심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가 부부 사이가 뭐 용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을 꽤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내분들도 그렇고 남편분들도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정말 뭔가 마음이 떨어진 신뢰와 상처로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생각하면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장신영 씨도 엄마로서 용기와 힘을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영 배우의 얘기가요.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우리 다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가정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덜 상처받고 더 씩씩하게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 다 접하고 있을 거고 다 알고 있을 건데 아이의 상처를 본인의 상처보다 먼저 보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경준 씨한테 먼저 손을 또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요. 장신영 배우가 남편을 봤대요. 봤는데 이 사람이 마치 막 온통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게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이걸 집사람으로 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강경준 씨가 염치 없고 미안하고 할 말 없지만 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가보자 하고 같이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최대만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어렵게 장신영 씨가 TV 앞에 브라운관 통해서 많은 분들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모습을 드러냈고 부부가 나눴던 속 깊은 대화를 들려줬어요. 사실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쉽지 않죠. 사실은 장신영 씨는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남편의 그런 외도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 그다음에 비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 그 고등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휴대전화, 전화 다 끊자. 우리 더 이상 세상 얘기 듣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그 고통을 당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그 청소년에 있는 아이가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엄마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강경준 씨를 보면서 발가벗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도 온갖 비난이 강경준 씨한테 가잖아요. 물론 밉겠죠. 그게 뭐
인간적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함께 살았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네.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 때문에 받는 이 세상적인 질타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이 되면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뭐 이제 재혼을 하신 분이잖아요, 장시정 씨가. 그러다 네. 보니까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이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남편을 바라봤을 때 좀 짠하게 느껴지는 마음 네.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결정이고 저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두 사람 사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손 잡아줘도 될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강경준 씨는 염치 없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부부간에는 뭔가 이렇게 글쎄요 완전한 화해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더라도 봉합이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장신영 씨가 강경준 씨와 결혼해서 낳은 둘째 아들은 아직 유치원생입니다만 전혼에서 얻은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정도 나이면 알 거다 알고 또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그래서인지 장신영 씨가 큰아들에게 휴대전화 보지 말고 엄마가 다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기다려줬고 장신영 씨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미안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네. 숨기는 것보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큰아들과 둘이 한강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엄마가 가정을 선택했고 너희를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했고 아이가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거짓없이 다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잔인할 수 있겠지만 덮는 게 더 거짓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성인 대 성인으로 말해줬고 감사하게도 아들이 받아들여 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큰애가 2학년인가 봐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 뭐 요즘 아이들의 뭐 발육 상태는 뭐 물론입니다만 정신적, 지적인 능력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뭐 이제 세상 물정 다 알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유인기 평론가님 이 성인 대 성인으로 한강에 가서 이제 뭐 이제 널찍하니까 뭐 들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아마 최적의 장소를 택한 것 같아요. 성인 대 성인으로 말했고 감사하게도 아들이 받아들여줬다. 이 받아들여줬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장시정 씨가 첫 결혼해서 낳은 남편으로 볼 때는 마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네. 저는 일단은 이 장신영 씨가 결혼이라는 건 선택과 책임인데 책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책임 선택한 것 같고 네. 이제 게다가 아들이 연기자 지망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연기자 지망생이고 이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새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엄마가 다시 아빠를 품어줬고 네. 그리고 저 장경준 씨가 강경준 씨가 연기자를 그 꿈꾸는 아들에게 굉장히 지도 편들을 잘해줬대요.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그랬을 텐데 거예요. 아들 진짜 아빠로 묵묵히 기다려줘 받아줬기 때문에 이 아들도 엄마와 아빠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이뤄봐요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한 가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네.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 또 그게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세간의 관심일까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세간의 관심 그럼 앞으로 장신영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뭐 배우 활동 또는 TV, 영화 이런 데서 이제 팬분들과 만나는 걸까 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장시영 씨가 활동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시영 씨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부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온갖 억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좀 남의 가정사, 남의 부부의 일인데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들리니까 장시영 씨가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저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뭔가 털고 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털고 가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진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부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은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장신영 씨와 강경준 씨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어제 이 한 결혼식이 그 호텔이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최태원 회장, 노세영 관장의 차녀인 최민정 씨가 네. 어제 오후 1시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일단 최민정 씨 남편이 케빈 황 씨인데 네. 중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뭐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재벌가의 국제 결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화제가 됐고 네. 더 화제가 된 건 뭐냐면 바로 부모인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영 관장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저 자리에 나란히 혼주로서 앉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와, 근데 앞서 잠깐 그 최민정 씨의 이제 남편 보통 이제 그 전에 우리 최민정 씨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나 화제나 좋은 일로 최민정 씨는 여러 차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민정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편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잠깐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케빈 황이라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분이고요. 미국인이고요. 이 딱 봐도 일단 이 군복을 입은 게 이 뭔가 장교 느낌이 나잖아요. 뭐 우리 최재명 교수님 뭐 장교 출신이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장교 느낌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병대 저게 미국의 해병대 그 미국 장교 해병대 마크예요? 복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아하. 약간 색깔이 다른데 미국은 저렇게 돼 있고요. 아하. 최민정 씨는 참고로 제가 이제 해군 사관 후보생 81기 아하. 저랑 같은 그 코스를 통해서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한참 후배죠. 그럼 길 가다 딱 부르면 바로 경례 때리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저를 알아볼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결혼식도 저한테 초대장을 안 보내가지고 아이고. 결혼할지도 네네. 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후배의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민정 씨와 케빈 황 씨의 결혼식, 글쎄 뭐 세계 결혼식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관심 모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혼주석에 허준 변호사님, 최태원 회장과 노세훈 관장이 나란히 앉았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네, 나란히 앉아서 뭐 혼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오. 두 사람이 내심은 상당히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대법원, 네. 그런데 두 분이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에요. 2017년에 장녀가 결혼할 때 이미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장녀 결혼할 때 가서 혼주로서 또 부모의 역할을 또 다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내심의 어떤 마음은 별개로 그건 숨기고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내색 없이 충실했던 것 같은데요. 네. 결혼식 2시간 전에 손님 맞이도 다 식장에서 했다고 하고 네.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도 보고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는 일어나서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 촬영까지는 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따로 개인적인 얘기는 일절 없었던 걸로 보이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보통 식사하잖아요, 가족은. 네. 근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관계라는 거는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항소심 이후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 항소심 판결이 이 최태원 회장이 노세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을 해줘라. 네. 위자료도 20억이나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노 관장의 승리로 이어졌고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그대로 기각시킬 수 있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할 건지 아니면 판단할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인데 쟁점이 많고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땐 그러실 수 있을까. 아니 그 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아니 이혼 소송 중이어도 혼주로서 당연히 그 둘째 딸 결혼식에 앉을 수 있는 거니 그게 무슨 관심사라고 뭐 새롭다고 그걸 언론들은 관심 갖냐 할 텐데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서로 혼주석에는 앉아있지만 서로 뭉개구름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할 거 아니야 서로가. 그러니까 혼주만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혼 재판 중에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의 세 남매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표정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최 교수님이 또 깨알 같은 인연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 어제 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호텔에 네. 또 다른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 결혼식을 마치고 네. 본인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제가 참석한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어허.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셨거든요. 네. 되게 신부 아버지가 나비 넥타이 매기는 되게 힘든 우리 보통 일인데. 하객으로 결혼식 두탕 뛰는 경우 있는데 진짜 그 두탕 뛰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아하, 그거. 네. 근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하. 표정이 밝은 걸로 보아서 또 아버지니까 네. 엄마 아버지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우리 둘째 딸 행복하기를 뭐 세 남매 다였지만 정말 신부의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있는 결혼식이었고 네. 진심으로 뭐 각자 속마음 모르지만 한 마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서 혼주석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결혼식장 보면 물론 어떤 다른 장면도 뭐 주목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니 해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최재범 교수님 네.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딱 신부를 아버지가 딱 손잡고 같이 입장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거냐? 그럼 같이 그럼요. 했겠네요, 진짜? 안 했습니다. 에? 안 했어요. 손잡고 입장을 안 했고요. 혼주석에는 앉아 있었다면서요? 혼주석에는 앉아 있었는데 최민정 씨가 당당하게 혼자서 입장을 했고요. 어머나? 주례 없는 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례가 없이 예식이 진행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추측이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아버지 손을 안 잡고 들어갔냐? 왜 혼자서 당당히 걸어서 들어갔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까 유인경 평론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노소영 관장이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최민정 씨가 이 재판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추측해서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엄마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에요. 이건 뭐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최민정 씨가 누구를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당당하게 입장한 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네. 최민정 씨가 그냥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추측의 영역에서 보면 그랬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날 하객 한 500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와. 3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민정 씨가 함께 사는 반려견이 있는데요. 네. 반려견도 함께 웨딩 사진을 찍었고 네. 또 그날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신부 대기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최민정 씨와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반려견도 사랑 많이 받네. 저게 이제 웨딩 사진이거든요. 아하.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잠깐 이제 이 미국 해병대 장교라는 거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최민정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남편분에 대한 많은 궁금증, 세간의 관심 지대할 거 아니에요. 이 신랑인 케빈 황 씨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MBA를 거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미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최민정 씨도 중국 베이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재벌과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대위로 복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하. 두 사람의 공통점 군 복무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마침 워싱턴 DC에서 이웃 주민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군복무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고 특히 케빈 황 씨가 2020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한국에서 주한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야, 서로 군복무 늠름합니다. 근데 앞에 그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그 사진 좀 흘려봐 주세요. 거기 멋진 장면이 있어요. 그 역시
어떤 군인 보자 이 장면 최진만 교수님 예. 사모님 예전에 하면 저렇게 안아드린 적 있죠? 이렇게 번쩍. 젊었을 때 그랬죠. 아 진짜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하. 지금은 허리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렵고 나중에 한번 거기 젊었을 체크 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젊었을 어쨌든- 때는 저도 네. 그때 장교였잖아요. 해병대 야. 결혼할 때 제가 해병대 장교였거든요. 야, 네. 대위 때 결혼했는데 그때는 번쩍번쩍 아하. 걸어 올렸었습니다. 예. 어떤 나중에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께. 그런데 어쨌든 어제 많은 분들이 한 500명 넘는 하객이 왔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갔어? 아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객으로 초대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거의 뭐 재계 총출동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 SK 그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제들 그분들이 다 재계 인사들이잖아요. 네. 다 왔고 그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네. 구광모 LG 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 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뭐 박정원 두산 회장, 네. 이재현 CJ 이재현 회장, 회장 들어가고, 네네. 네, 등등을 비롯해서 온갖 뭐 재벌사의 뭐 총수라든가 뭐 기타 뭐 직함을 가진 분들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들어가고 그래서 저 총출동을 했고 네. 방금 이제 박찬대 김종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등등 정치권에서도 들어갑니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등등 많은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뭐 김재섭 의원도 들어가네요. 조금 전에 김동관 회장도 들어가, 부회장도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뭐 어떤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그렇다면 허주현 변호사의 말 그대로 정재계 거물급이 총출동했다만 뒤집어 보면 보안도 철저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저 예식장을 스타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SK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저도 예전에 행사에 초대돼서 저기를 가본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본관이랑 떨어져서 이 산책로 쪽으로 이렇게 한참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네. 2시간 전부터 삼엄한 경비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다 출입구 막고 통제를 하면서 경호를 했다고 하고요. 네. 입구마다 가림막 설치하고 차 하나하나마다 초청장 보면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저 호텔에 들르셨다는 허주현 변호사님 뭐 조만간 이제 결혼식으로 저 호텔에서 이제 하실 뭐 그런 거 머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저의 행사가 되면 좋겠는데요. 네. 로망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볼게요. 아마 이제 머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석 대도 아니고요. 주차된 차량 30대가 쾅쾅쾅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주현 변호사님? 주차된 차량이 쾅쾅쾅 부서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새벽이었는데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멀쩡한 차들이 부서진 거예요. 어머나. 피해를 본 차량 숫자가 무려 30대였다고 합니다. 어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흰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더니 어머나. 쾅!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또 다시 들이받는 모습인데요. 충격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가 저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앞으로 방향을 돌리더니 그대로 전진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후진합니다. 어머나. 이 SUV 차량이요. 뒷차량의 범퍼가 저렇게 완전히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최진모 교수님. 네. 주차장에서 무슨 주차 연습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멀쩡한 저 차량들 무슨 피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11일 대전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SUV가 들이받은 피해 차량이 번호판이 떨어지기도 어머나.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심지어 아파트 시설물도 부서지기도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차량을 지금도 좀 부딪히고 이거 있는 건 진짜 장난 보세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아하. 다만 사고를 낸 SUV가요. 뒤 범퍼가 심하게 부서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나? 이 주차장을 나와가지고요. 네. 옆동에 있는 주차장을 또 들어갑니다. 어허. 그래서 거기서 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동 아파트에서 오가면서 차량 30대를 들이받아서 어머나.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나중에 저 차주분들은 내려왔을 때 뭐야 내 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앞에 범퍼가 다 나가고 뒤에 후면도 나가고 가로수차에 있는 차들을 박았대요. 번호판 흰 것도 보고 앞면, 후면, 뭐 측면, 번호판 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저 피해 차량 차주분들은 얼마나 진짜 놀라셨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얼마나 막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도대체 저 SUV 차량 운전자는 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30대를 들이받은 다음에 저 차량이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어머나? 밖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허.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네. 차량 안에 들여다보니까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그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넘는 0.1% 만취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0.08%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면허 취소 수치인데 0.1%면 대체 얼마나 펌하신 겁니까? 만만취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고를 내고 잠이 와요? 잠이 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이 잘 안 됐죠. 이제 너무 만취해가지고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예요. 얼마나 펌하셨으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였을까 저런 사고를 내고도. 그런데 보세요. 음주운전 소식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뉴스파이터가 늘 없애겠다고 박멸시키겠다고 하는데 진짜 정말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아파트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뭐라고요? 경찰은 일단 이 30대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지만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귀가시킨 상태입니다. 추후 다시 불러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 외에도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한 부분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아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커 통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입니다만 네. 금전적 피해 배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대물 피해 시 자기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합계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물 피해 시 자기 부담금이 피해 물건당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차량당 차량들 보세요. 어머 세상에. 그렇습니다. 한 차량당 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가정한다면 200만 원 곱하기 30대 6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저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당시에 저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혹시라도 밤늦게 어디 나가실 급한 일 때문에 나가시려고 자기 차로 가시던 분이 계셨다면 정말 인명피해가 났다면 저 여성 운전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했을 거예요. 제발 법의 처벌 제대로 받고 또 손해배상 제대로 하고 무거운 처벌 달게 받고 반성하기 바라고 술 딱 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 방화범 오리무중, 그 말은즉슨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마산 방화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올해 6번이나 불이 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산의 천마산입니다. 거기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6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어머나. 근데 미스터리가 뭐냐면 그 화재가 단순한 그냥 자연화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을 지른 듯한 방화가 의심이 됐는데 아하. 범행 수법으로 미뤄봐서 동일법의 소행으로 이 추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불이 난 이후에 9달 동안이나 범인이 오리무중 상태였습니다. 아니 보세요. 불이 올해 들어서만 6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났는데 9달이 지나도록 저 누군가 불 지른 사람을 못 잡는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봤을 때는 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번째 화재인 지난 4월 13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가 확보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른 새벽 시간 부산 천마산의 등산로입니다. 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구를 서성이던 남성은 유유히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딱 봐도 수상해 보이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CCTV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하. 그렇게 1시간 반쯤 뒤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남성은 또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느긋이 골못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하. 남성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산에선 불길이 번졌는데요.
다행히 45분 만에 불길은 진화됐지만 약 50평 크기의 인화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진짜 경악할 짓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애써 갖고 놓은 이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벌목 다 하고. 자, 소방차가 20대 정도 올 정도, 그리고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은 다 베어낼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생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적,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 컸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작 저 인간은 진짜 6곳에 불 지를 정도는 그 6번째 CCTV 덕분에 그나마 잡았는데 왜 그전에 정말 신출 규모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4월 화재 당시에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의심합니다. 이 화재 지점이 산책로와 가깝고 비가 오기 직전에 불이 났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불이 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고 특히나 지난 1월 발생한 화재와 그 수법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영상 속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영장을 신청했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일단 저 몹쓸 인간은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인간이 저렇게 6번째 불을 저지른 이 장면이 딱 CCTV에 포착됐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의 그 동선을 추적해서 딱 잡은 거군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9개월이 지나서 이 남성이 자백을 하긴 했거든요. 자신의 방화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긴 했는데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보고 이거 범행했지 이렇게 해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난 7월에 이 남성이 지하철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국에는 붙잡혀서 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수사를 하던 그 과정 중에서 집중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범행을 실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있어요. 세상에 청소년한테 할 짓이지 진짜 뭐 할 짓이고 못할 짓이지.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불은 왜 6차례나 저질렀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범행 동기하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정말 악질이었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저 사람이 이제 30대 남성인데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을 원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동호회 회원들을 방화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경찰관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우리가 애써 갖고 키워온 그 나무들을 그냥 불질러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천마산에 있던 배드민턴 동아리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4월 방화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1월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갑자기 방화 범죄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이유,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구체적인 물증이 없을 뿐 일부 근거는 존재하니 본안 형사재판에서 다루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이 방화 범죄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부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산림 방화는 통상의 방화와는 다릅니다. 특별재산 방화라 상당히 중한 형이 법정형으로 설정돼 있고 반복적 범행인데다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보다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라 이 방화 범죄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몹쓸 인간은 잡아서 천만다행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인간의 말들, 이 인간이 지난 올해 1월 달에 방화를 안 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천마산에 불이 난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걸 보고 모방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4월 범죄만 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월 달 화재를 저지른 인간은 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차제에 경찰분들이 정말 바쁘시겠지만요.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를 활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몹쓸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수십 배로 돌아오는 응징. 아니 혹시 하재근 평론가 이거 어떤 일을 당하고 막 개인적 보복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다행히 사적 응징이 아니라 국가의 응징입니다. 아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작년 7월 8일에 50대 남성이 창원의 그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네.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정차를 딱 했습니다. 네. 정차해가지고 그 50대 요금 그 수납 직원들한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 이랬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 수납 직원이 주말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500원 더 벌어먹어라! 라고 하면서 거스름 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수납원 얼굴을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다행히 그 동전이 요금소 창구에 창틀을 맞아서 사람 얼굴에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그 해당 남성은 기소됐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저런 인간도 차를 몰고 다니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차를 몰고 다녀. 세상에 그 요금소 직원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보세요, 저 상황에서 사람한테 던질 게 있지 그 동전을 사람한테 던져요. 근데 저 인간이 어떤 혐의로 그럼 기소가 된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직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 자체가 유용력의 행사라 폭행에 해당하는데 이 재판부도 이 남성이 동전을 던져서 창틀에 맞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하. 아울러 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최재봉 교수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 인간 진짜 뭐 평가를 하기 전에 요금소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도 우리 뉴스파이터가 그런 거 다뤘습니다만 진짜 천하의 몹쓸 인간들이 요금소에 딱 서잖아요. 요금소 직원분이 운전자분한테 이제 뭐 카드를 받든 현금 받으려고 이제 뭐 이 운전석을 내려다보잖아요. 진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아래 바지를 벗고 있던 인간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진짜. 그런 나 이제 인간들이 많죠. 어떤 인간들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금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하의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또는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면 손을 덥석 잡거나 어머나. 이런 추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뭐 지금 반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냥 그 만나자고 그러고 여성분한테 그런 추행 비슷한 그러니까 뭐 측은거린 거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요금소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신대요. 그렇다고 그거를 빨리 좀 차는 지나가야 되고 그거 붙잡고 계속 실강의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성 운전자들이 저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게 계속되고 있어서 저분들이 느끼는 그 모멸감 또는 그 성적인 수치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뭐 기소되고 말았지만 이런 말하는 사람들 다 녹화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다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 그러니까요. 못하도록 자기 부인이나 자기 동생이나 자기 누나가 저기 앉아서 저런 행동 하겠습니까? 네.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500원짜리 동전 이건 진짜 범죄예요. 예전에 뭐 굳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구를 향해서 물을 뿌리거나 물잔만 던져 그거 엄청난 폭행이잖아요. 지금 동전 쇠붙이를 사람 얼굴 향해 던졌으니까 이건 죄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된 거예요.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유인규 평론가님 국가가 응징을 한 거네 제대로. 이번 국가의 응징에는 모든 누리꾼들이 박수를 보내고 한 네. 마음으로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몇백 원 아끼려다 2,000배 가까운 벌을 받았다, 벌금 냈다라고도 네. 하기도 했고요. 저런 진상은 귀찮아도 꼭 소송을 해서 참교육을 시켜야 맞아요. 된다라고 했고요. 10년치 톨비를 한 방에 낸 셈이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누리꾼이라면 이런 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50대시라는데 나이값 좀 하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요금소 직원분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500원 그 요금소 이 비용을 내게 한 주체한테 말할 용기는 없으면서 왜 정말로 요금소 직원분 애꿎은 요금소 직원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말로 인성부터 갖추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2022년 8월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60대 A씨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두 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트에서 운영하는 바구니가 있고요. 네. 본인의 개인 바구니도 같이 들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서 비치된 바구니에 다 담고 네. 하나 8,550원 상당의 옛날 국수 소면 있잖아요. 네. 세 봉지는 개인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이 이제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개인 바구니에 담아놓은 이 소면은 계산하지 않고 마트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상품만 계산하고 집으로 가게 됐는데 아하. 그것 때문에 기소당했습니다. 아니, 우리 며칠 전에 그거 했잖아요. 뭐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딱 요 윗주머니에 마늘 그거 한 봉지 계산 안 하고 나갔다가 그 마트 업주분한테 딱 걸려가지고 엄청 뭐 30 몇 배 그거 물어낸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면 혹시 이거 허준 변호사님 진짜로 자기 가방에 넣었던 그 소면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딱 계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진짜? 네,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특히 마트에서 소액 상품을 훔쳐서 기소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고의를 부인하죠. 그리고 까먹었다, 깜빡했다, 이거 다른 거 계산하다가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이 사람도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려다가 소면 결제를 단순히 누락한 것밖에 아니다,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런 내심의 의사를 결국에는 우리가 입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나 정황들, 그리고 마트는 CCTV 다 있거든요. 그런 걸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굳이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넣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소면이 3봉이나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900g, 1kg 가까운 무게면은 이 바구니에 걸려있는 무게가 상당할 텐데 이거를 깜빡하고 누락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일반적인 경험칙상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개인 장바구니에 있는 그 소면을 계산대에 아예 꺼내지도 않은 점. 아하. 그리고 마트 장바구니에 있는 계산을 다 마쳤는데 그거를 어디에 담았냐? 개인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그 소면 있는 걸 보고 보이겠잖아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면을 계산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다분히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봐서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 50만 원 판결을 했고요. 네. 억울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항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하. 이게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게 그 물건 값에 비싸고 값싸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건 견물생심,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잠시 숨을 돌린 허주연 변호사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스페인 폭포 시원한 풍광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시원하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해서 아찔하고 무섭게까지 합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네. 어느 이색 스포츠 종목의 세계 신기록 도전에 나섰는데요. 어허.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굉장히 특별한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어허. 어떤 경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절벽 끝에 선 한 남성이요, 잠깐의 준비 끝에 과감하게 어머, 뛰어내립니다. 어머, 보기만 해도 오금이 어머. 저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허공을 가르고 낙하하는 시간이요, 어머. 한참 걸렸어요. 우와. 그리고 물속으로 입수를 하는데 더 위에서 다시 한번 어머. 뛰어내리는 모습 밑에서 보니까 더 무섭네요. 세상에. 진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위압감 정말 크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스페인 폭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어머, 보기만 해도 세상에. 무섭습니다. 시원하게 뛰어내린 이 남성, 결국 세계 신기록에 이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세계 물론 이제 뭔가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는 좋지만 저 세계 신기록 도전하려다가 진짜 건강 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간 평론가님, 물에 다이빙으로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지면 이렇게 면적 넓게 떨어지면 이렇게 피부 상하 뭐 엄청 다친다, 그런 예. 말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지금 제 상식이 깨졌는데 저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이빙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수직으로 맞아요. 떨어뜨리잖아요. 지금 수직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머 세상에. 네, 저게 뭐냐면 데스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죽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어머, 뜻인 어머, 거예요. 어머. 저게 현지 시간 7일에 스페인 북부 신바라 폭포에서 프랑스의 다이빙 선수가 일반인 아닙니다. 아하. 선수가 저렇게 뛴 건데 네. 44m 절벽에서 데스 다이빙을 뛴 어머나. 거예요. 아하.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높이가 네. 그 11m 정도 되는데 아하. 그것보다도 4배가 더 높은 곳에서 뛴 거예요. 네. 낙하 속도가 시속 106km가 어머나, 돼서 어머나.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수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데스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위험한 걸 왜 하는지 네. 어쨌든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기록에 도전한다는 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 안전사고 없도록 주최 측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중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동물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동물이요. 오, 이거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설마요. 바닥에 앉아 젓가락질하면서 능숙하게 국수를 먹는 침팬지입니다. 아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머나. 뜨끈한 국물 속 면발을 진짜 사람처럼 건져 배고파. 먹어요. 저도 먹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완탕 한 이후에는요. 네. 야무지게 저렇게 그릇까지 반납하러 어머나. 가는 모습인데요. 네. 침팬지 만나면 제가 이렇게 살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 침팬지가 23살이에요. 대박. 근데 이름이 너무 멋져요. 유후이랍니다. 유유자적하게 아주 면을 즐기고 있었어요.